나에겐 딸이 있다. 늦게 얻은 자식인데 내 사주에 아주 늦게 볼 자식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늦게 나왔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어머니는 아이는 때가 되면 생길 것이니 괜히 허튼 돈 쓰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라고 하셨다. 사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썼다.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얻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무려 몇 천만 원을 썼다. 온갖 좋다는 민간요법과 한약은 물론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로 한 병원에서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많은 시도를 했었다. 미신과 관련된 자연 명소나 유명하다는 사찰도 가봤지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다. 이제 그만하자며 마음을 비운 후에야 자연 임신이 되었고 우린 어렵사리 아이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말을 빨리 배웠는데 4살 정도 되었을 때였다. 그 무렵에 나는 그 당시 살고 있던 집에 귀신이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다. 특히 내 서재로 쓰던 작은 방의 북박이 벽장 안은 늘 찜찜한 기분이 들었었다. 가끔 벽장을 환기시키려고 반쯤 열어두면 그 안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날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을 일찍 배운 아이가 사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할 때였다. 아빠 방에는 들어가기 싫어. 왜? 언니가 싫어해. 언니? 언니라니? 응, 그 언니 어디 있어? 벽장 안에. 나는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자며 괜찮다고 아이를 다독여 주었다. 그래, 아이들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한 법이야. 아내가 알면 괜히 걱정할 거야. 그로부터 며칠 후 간지럼 태우기 간지럼 태우기. 난 딸아이와 함께 안방 침대에 누워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침대에 눕더니 멍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더니 시선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다. 마치 이동하는 어떤 물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저기 언니랑 아줌마 있어. 아줌마? 천장에. 아줌마가 뭐 하고 있는데? 저 구석으로 갔어. 아줌마가 언니 혼내고 있어. 괜찮다. 우리 딸이 예뻐서 보러 왔는갑다. 이거 우리만 알고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자. 알겠지? 응. 근데 언니는 날 싫어해.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불안해졌다. 왜 하필 내 집에 귀신이 있는 건지, 왜 하필 내 어린 딸이 귀신을 보는 건지 화가 나고 혼란스러웠다. 게다가 귀신 중에 하나가 딸을 싫어한다니 더더욱이 그랬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아내도 알게 되었다. 거실에서 TV로 뽀로로를 보여주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아이는 TV가 아닌 엉뚱한 곳을 주시하고 있었다. 뽀로로 재미없어? 아니, 재밌어. 근데 왜 안 봐? 저기 언니하고 아줌마가 나보고 뭐라고 해. 누가? 어디 있어? 뭐라고 하는데? 저기 천장 구석에 있어. 그러더니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아가, 왜 그래? 어?
아이는 귀신이 뭔지 몰랐다. TV에 나오는 귀신 같은 건 당연히 보여주지 않았고 귀신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었다. 귀신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이는 알지 못했다. 단지 가끔 외국 만화 영화에 나오는 우스꽝스러운 괴물은 봐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흉물스러운 모습을 한 것을 모두 몬스터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상황인 즉슨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던 귀신이 갑자기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려서 딸에게 화를 내거나 장난을 친다는 것이었다. 아이는 외출 후에 집에 들어오면 어딘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언니가 저기 서 있어. 우리 기다렸나봐.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내 뒤에 숨기도 했다. 언니가 아빠 방에서 나보고 자꾸 들어오래. 그러다가 결국 딸아이는 아주 기분 나쁜 말까지 했다. 아빠, 아저씨도 있어. 처음 보는 아저씨가 저기 거실 커튼 옆에 서 있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언젠가 밤에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거실에서 홀로 TV를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현관의 센서등이 자꾸만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드나드는 것처럼 말이다. 기분이 참 묘했다. 조금 섬뜩하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TV 화면에 집중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짜증이 났다. 여긴 내 집이고 내 공간인데 왜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 거지? 좀 가만히 있어요.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요 지금? 그러자 신기하게도 센서등이 더 이상 켜지지 않았다.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영 찜찜했다. 나는 아내에게 관리비 핑계를 대며 센서등의 전구를 빼버렸다. 아내는 이 집이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며 이사를 가자고 성화를 부렸다. 그러면서 점집에 한번 가보자고 했다. 그렇게 나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게 된다. 그런데 점쟁이 양반이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집에 귀신이 바글바글하구만. 아예 공동묘지에 살고 있네. 그 집에서 나가 당장. 하지만 나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말이 신점이지 그저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뽑아낸 그럴듯한 통계 자료일 뿐이라 생각했다. 나는 점쟁이의 말을 한 귀로 흘려버렸다. 하지만 그분은 그로부터 5년 뒤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운명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나에게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 거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큰둥하게 듣고 넘겨버렸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말을 떠올리며 적잖이 놀랐었다. 무조건 이사를 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몇 개월 후에 아이가 아플 거고, 그래도 이사를 안 가면 그 후에는 집안 가장이 아플 거야.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알아서들 해. 하지만 이사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점쟁이의 말만 믿고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점쟁이가 말한 대로 몇 개월 후 일이 터지고 말았다. 그 당시 우리 집 냉장고에는 군대에서 쓰던 만병통치약이 들어있었다. 군대 간부였던 친척 한 분이 군대에서 쓰는 만병통치약이라며 그렇게 주신 것이었다. 바르는 약이었는데 난 그것을 아이의 빈 약통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가 열이 나면서 잠을 설쳤다. 아내는 해열제를 먹인다며 냉장고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아이에게 먹이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입을 꾹 다문 채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내는 아이의 입을 억지로 벌리려고 했지만 아이는 울면서 이를 악물었다. 급기야 아내는 화를 내며 아이의 입을 강제로 벌려서 약을 부었다.
그렇게 아내는 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후에 불을 껐다. 그리고 잠시 후 아내가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달려오는 것이다. 그렇다. 실수로 군대에서 쓴다는 그 만병통치약을 싫다는 아이에게 억지로 먹여버린 것이다. 약통의 모양이나 색이 비슷해서 헷갈린 것 같았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아침에 가도 되는 건가? 그래, 소변으로 나오겠지. 별거 아닐 거야. 근데 그때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다. 언니라는 그년이 아이를 데려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난 아이를 들쳐업고 당장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다. 문제의 그 약을 가져오라는 당직 의사의 말에 따라 난 곧바로 집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약이 없다. 분명히 냉장고에 있어야 할 그 약이 어디에도 없다. 아내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아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의사에게 그 약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약이 없다니. 나는 그 새벽에 홀로 거실에 앉아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었다. 처음에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약을 먹인 아내에게 화가 났는데 나중엔 그 무언가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조용히 생각을 정리한 나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다. 방바닥에 엎드려서 침대 밑쪽을 살펴보니 약병이 있었다. 약이 뒤바뀐 걸 확인하고 놀란 아내가 약병을 손에 들고 안방으로 오다가 떨어뜨린 걸까? 아니면 그 언니란 년이 아내를 홀려서 아이에게 약을 먹인 후 침대 밑으로 숨겨버린 걸까? 난 약병을 들고 곧바로 병원으로 갔다. 그리고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아니, 이거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거 안 쓴 지 오래된 약입니다. 이건 발라서도 안 되지만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수은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어린아이는 몸집이 작아서 성인보다 훨씬 더 위험한데 이걸 확인도 안 하시고 먹인 겁니까?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사람 몸속으로 침투한 수은은 땀이나 소변 등 어떤 식으로든 절대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수은은 몸속에 남아서 신경계의 마비를 일으키며 심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지체 없이 병원으로 온 덕분에 약은 아직 위쪽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다. 조금만 늦었으면 약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을 거란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다. 그 약물이라는 것은 먹물과 석회석 같은 것을 반죽한 아주 쓰고 역겨운 새까만 약물이었다. 그 약물을 하루에 3번, 그것도 한 번에 500ml 정도 되는 양을 먹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수은이 몸속으로 퍼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윗속에 남아있는 소량의 수은도 소변으로 배출시킬 수가 있었다. 성인들도 한 스푼을 먹기가 힘든 그것을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많은 양을 먹어야 한다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나중에는 커다란 주사기 같은 것으로 입을 벌려서 강제로 먹여야 했다. 토하면 또 먹이고 토하면 또 먹이는 걸 반복하며 아내와 아이는 펑펑 울었다. 그렇게 15일의 입원 치료 후 무려 6개월간의 반복된 통원과 입원 치료 끝에 아이는 겨우 정상인 수준으로 최종 통보를 받게 되었다. 모든 신경이 온통 아이에게 쏠려 있었고 이사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아이의 치료가 끝이 나고 얼마 후 퇴근 후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등 쪽에서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는 거다. 30분 동안을 방바닥에 떼굴떼굴 구른 후에야 그 통증은 사가라들었다. 다음날 난 병원에 꼭 가보라는 아내의 말을 흘려듣고 출근을 위해서 올림픽 대로를 탔다. 그런데 운전 중에 또다시 엄청난 통증이 밀려오는 것이다. 차를 세울 만한 곳도 없었고 고통을 참지 못해서 차가 휘청거리자 주변에서 내 차를 향해 경적을 울려댔다. 난 이를 악물고 간신히 버텨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다. 병원에 가보니까
요도와 신장 쪽에 결석이 있다고 했다. 의사는 요도 쪽은 괜찮은데 신장 쪽이 좀 이상하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한다. 그렇게 정밀 진단 결과 신장의 결석이 물혹 안에 들어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 물혹이 암으로 전이될 수가 있다는 거였다. 난 결국 신장 수술을 받았고 집을 내놓게 되었다. 하지만 금매로 내놓은 집은 쉽사리 나가지가 않았다. 정말 단 한 사람도 집을 보러 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우리 집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가 보였고 그곳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여자가 보였다. 그런데 여자가 그곳에서 우리 집 베란다를 향해서 휙 날아오더니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다. 여자의 모습은 정말 무섭고 끔찍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이 여자마저 집에 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여자를 온몸으로 막아세웠다. 나중에 부동산을 통해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둔 부부가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우울증에 걸려버린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작은 아들이 자지러지게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간다. 그 소리를 들은 앞집 아저씨가 후다닥 뛰어나왔고 집 안으로 들어간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야 말았다. 아이들의 엄마가 장롱 문짝에 목을 매달고 있었던 것이다. 아저씨는 놀랄 틈도 없이 여자를 끌어내려 인공호흡을 했다. 그러다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된 여자의 시신을 붙잡고 그렇게 인공호흡을 하고 있던 것이다. 그 후로 아이들은 삼촌이 데려가서 키우게 되었고 가격을 낮춰서 집을 금매로 내놓았지만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이 매수를 했지만 그 가족도 결국 이사를 나갔다고 한다. 바로 그 여자가 꿈에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다. 그 후로도 여자는 몇 번이나 더 꿈에 나타났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자기 집 아파트 베란다에서 날 물끄러미 바라봤는데 그 뒤로는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집이 여전히 팔리지가 않자 난 어머니의 조언대로 집안에 어떤 처치를 해두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매수자가 나타났다. 아주 점잖고 좋은 부부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흉한 집을 팔게 되니까 조금 미안해졌다. 그 부부는 집도 둘러보지 않고 값도 깎지 않은 채로 그냥 계약을 하자고 했다. 오히려 내가 집을 팔지 않을까봐 걱정하며 자신들의 직장과 잔금을 치를 날짜를 알려주면서 날 안심시켜 주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가끔 딸에게 그때의 일을 물어보는데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한다. 물론 귀신을 보지도 않는다. 사람은 보통 4살까지 영안이 열려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5살 이전의 일은 대부분 기억을 못한다고 한다. 딸아이는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